서울 변두리에 있는 제 아파트는 30년 동안 일하며 번 돈으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35세 첫 집을 장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근 수당까지 모아가며 겨우 계약금을 마련했었죠. 퇴직 후에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적은 연금으로도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혼자 밥을 지어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반찬 투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그립기만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불청객이 많아 조심스레 현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년 만에 찾아온 아들 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명진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건 3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그때는 명절이라고 찾아와서는 차비가 없다며 30만 원을 빌려갔었죠. 물론 그 돈도 지금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거실에 앉은 명진은 처음 며칠 동안 살갑게 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라 밥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냉장고에는 반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반찬은 어떻게 드세요? 제가 이제는 자주 와서 반찬도 해드릴게요. 아버지 방 청소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주말에 와도 될까요? 그래, 반찬은 걱정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거라. 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돈이 필요할 때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면 갑자기 공부방을 청소하겠다고 하고 설거지를 자청했었죠. 대학 들어가서는 더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을 노름으로 날리고는 일주일 내내 집안일을 도맡아 했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는 아내 카드를 긁어가고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죠. 명진이가 30살 때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내의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울던지. 아내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매번 용서하고 또 용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잘할 거야. 이제 정신 차렸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밤마다 아들 방에 들어가 옛날 사진을 보며 울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네요. 결국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걱정을 하다가 암에 걸렸는데 투병 중에도 명진이 걱정을 했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장례식에 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구나 했습니다. 그날따라 명진이가 많이 울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효도도 못하고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더니만.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또 돈을 빌리러 왔었죠. 그것도 장례비로 받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명진이 제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사가 부도 위기입니다. 전자제품 수입업체를 운영한다는 명진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들여와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그의 성격대로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자기 회사도 위험해졌다는 거였죠. 은행 대출도 다 막혔고
이제는 사채업자들이 협박까지 해와서 사채까지 썼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일들 중에서 이번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죠. 퇴직하고 나서도 이 집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냐? 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5억이라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만한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갚을 수 있는 거 맞나? 네, 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서.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네. 꼭 갚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입에 발린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아버지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시큰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명지는 돈을 받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도 몇 번 받더니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죠. 2달 동안 연락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고지서만 쌓여가는 우편함을 보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결국 석 달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종수님, 대출금 연체가 석 달째입니다만 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뒤 빨간 글씨로 쓰인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던 제 전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는 존재에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거 통지를 받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장롱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명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앨범을 덮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추억도 미련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아들도 없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네요. 새벽에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아들이란 존재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 하방으로 옮겼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은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싱크대와 화장실이 전부였죠.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가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이삿짐도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핸드폰을 보니 아들이 보낸 문자가 있더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더군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캐리어를 끌고 동네를 돌았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부끄러운 건 제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놈이라는 걸.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가면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 월세를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죠. 다행히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해줬습니다. 아침 9시에 줄을 서면 점심을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 줄에 서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과장까지 지낸 제가 이제는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고 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자존심은 사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작은 수첩을 꺼내 그날 번 돈을 적었습니다. 폐지 8,000원, 공병 2,000원. 한 달 월세를 맞추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속을 일도 없으니까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폐지 줍는 제 모습을 보고 동전을 건네려 할 때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동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걸. 자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오히려 이제는 더 담담하게, 더 의연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래 노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 이제는 서로의 사정도 알게 되었죠. 제 옆자리에 앉으시는 박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답니다. 아들 사업 보증을 섰다가 20년 운영하던 회사까지 날렸다고 하시더군요. 나도 처음엔 죽기를 여러 번 생각했지. 근데 죽으면 그놈들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박 할아버지의 이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으시는 최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셨대요. 아들 내외가 집을 팔아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웃지. 내가 잘못 키운 거니까. 최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오늘은 폐지가 많이 모이셨어요. 박 할아버지, 어제는 아드님한테 전화 왔다면서요. 서로를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젊은 사회복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피해자이고 아들이 가해자라는 것이. 고소하시면 아드님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 이미 남이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날 저녁 복지관 할아버지들과 모여 앉았습니다. 김 할아버지, 왜 고소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게요.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인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요? 다들 제 말뜻을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식이란 그저 남일 뿐이니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름에는 습하더니 겨울에는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차가운 바닥은 따뜻해지지 않았고 벽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줍다 보면 을에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숨이 막힐 것처럼 기침이 나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가 처음으로 제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매일 아침 폐지를 들고 오는 제 모습을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떡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감기약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친절히 고마웠지만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가 계속 권하시는 바람에 받아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친절이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떨리고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폐지를 줍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고 어지러움도 심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월세를 채우려면 나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캐리어는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오늘 월세를 못 채울 것 같아서였죠. 희미하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젊은 남자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새벽 출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캐리어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세를 못 채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얀 천장과 흔들리는 조명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젊은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저를 말렸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열이 많이 높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병원은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더니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종수입니다. 김종수 할아버지. 제 이름은 한태식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태식 씨는 저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제 손을 잡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도 기침이 심하셨나요? 며칠 전부터요. 혹시 사시는 곳이 반지하입니다. 제 대답에 태식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에 태식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가 6살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들을 보면 더 마음이 쓰입니다. 구급차가 흔들릴 때마다 태식 씨는 제 몸을 잘 받쳐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따가 병원에 도착하시면 제가 의사 선생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태식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가는 목소리였달까요? 할아버지, 혹시 저한테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일,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어 생활하게 된 일. 이야기를 하는 동안 태식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늘 그게 한이었는데 태식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태식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 태식 씨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가끔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태식 씨는 제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쪽지를 보니 깔끔한 글씨체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청년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다니.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폐렴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반지하에서는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퇴원하는 날, 태식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네. 태식 씨는 퇴근하고 오는지 소방관 근무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간 근무를 바꿨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가려고요. 그래도 돼야. 괜찮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태식 씨는 제 짐을 챙기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는 잘하셨어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했거든요. 이제 퇴원하시면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태식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꼭 제 반지 하방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기도 했고 약을 타다 주기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늘 그러셨어요. 받은 사랑은 꼭 다른 이에게 베풀라고. 어느 날 태식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말도 제대로 못했대요. 원장 선생님이 밤마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책도 읽어주시고 글도 가르쳐 주셨죠. 태식 씨의 눈에는 늘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때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원장 선생님이 매일 새벽 저를 깨워서 운동을 시키셨어요. 덕분에 소방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태식 씨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보면 우리 원장 선생님이 생각나요.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매번 올 때마다 태식 씨는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과일이나 영양제를 사오기도 하고 따뜻한 이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태식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태식 씨의 순수한 마음씨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명진이와는 달랐습니다. 태식 씨에게서는 어떤 계산된 모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죠. 할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요. 응. 왜? 할아버지 모시고 어디 좀 가보려고요. 어디를 가?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런 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꼭 알아볼게요. 태식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할아버지, 태식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태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태식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식아, 네, 할아버지. 나도 널 보면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태식이는 명진이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젊었을 때 꿈꾸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이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늘 밝은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태식이의 목소리에는 늘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태식이를 처음 만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태식이가 자꾸 아프실까 걱정된다며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줬거든요.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청소를 하고 점심에는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폐지를 주울 때보다는 편했습니다. 태식이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동태찌개예요.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왔어요. 음식 솜씨가 늘었다며 자랑을 할 때면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치찌개가 싱거웠는데 이제는 제법 맛있어졌더군요. 태식아, 요리 배웠니? 유튜브로 공부했어요. 할아버지 위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주말이면 태식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가실까요? 할아버지, 저기 공원에 벚꽃이 폈대요.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데 같이 가보시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태식이와 함께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고요. 태식이가 제게 와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어제 당직 설 때 찍은 사진이에요. 소방서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 때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태식이가 또 누굴 구했나 보구나. 네.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했어요. 그의 눈빛은 늘 진실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제가 휴가예요. 그래, 잘 쉬어라. 아니요. 할아버지랑 바다 보러 가요. 바다는 무슨? 기차표도 예매했어요. 하루 정도는 할아버지랑 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태식이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탔습니다. 태식이는 도시락도 싸왔더군요. 바다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부모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다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와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모르게 태식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어려웠는데 태식이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심한가요? 무슨 말이니?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요. 이 녀석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가 있어서 나는 정말 다행이야. 태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내가 그의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그가 내 아들이 되어주는. 피보다 진한 정이란 게 이런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한테도 진짜 아들이 생겼어. 어느 날 태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방송국 PD님께 전해드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송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태식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들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태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구나. 할아버지, 더 이상 아픈 기억을 들추고 싶지 않아.
태식이는 그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또 한 분을 구급차에 태웠어요. 폐지를 줍다가 쓰러지신 할머니셨는데 자식들이 사기를 쳐서 집을 날리셨대요. 태식이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분들도 할아버지처럼 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대요. 하지만 신고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태식이의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PD님이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세요. 결국 방송국 PD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년 남자 PD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PD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용기를 내어주신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태식이도 옆에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법적인 대책도 마련될 수 있고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저 한때의 방송거리로 끝날까? 하지만 태식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강인하게 이겨내시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태식이의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알았다. 하자. 방송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반지 하방도 찍고 복지관에서 일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이가 옆에서 계속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날 때면 태식이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서. 아니다. 너 말이 맞아.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거예요. 태식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지관으로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종수 어르신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저는 땡땡건설 재개발 팀장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르신 댁이 예전에 땡땡동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어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은 제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네 전체를 재개발하는데 어르신 땅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르신 댁이 있던 땅이 재개발 구역 중심지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포함된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태식이가 출근길에 들렀다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변호사님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소방서에서 자주 자문을 받는 분이신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태식이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서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집문서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르신, 다행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보상금은? 네, 당연히 어르신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사 팀장이 보상 금액을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45억 정도 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태식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이건 꿈이 아닐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해 드릴게요. 태식이는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 방에서 근근히 살았는데 건설사 팀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계약금부터 받으시죠. 5억을 먼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태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하늘의 뜻인가 봐요. 방송 때문에 이렇게 찾으신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식이가 아니었다면 방송도 없었을 테고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변호사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아, 그래. 너희 소방서 근처로 갈까? 태식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아, 그래. 너가 있는 곳이 내 집이지. 순간 태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건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보상금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 일찍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식이는 아니었습니다. 태식이는 이 시간이면 당직 근무 중이니까요. 문을 열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진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무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보이던 그 모습. 거짓된 눈물이 얼마나 많았었나요? 방송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반지하에서 사시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명진이 갑자기 큰 절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아버지, 아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효도, 그래. 보상금 때문에 왔구나. 명진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야.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가 나를 버릴 때 나도 이미 너를 버렸다. 아버지, 제발. 이제 내 아들은 태식이 하나뿐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이라는 아이가 3년 동안 너가 하지 않은 걸 다 해줬어. 내가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주고, 끼니 걱정할 때 밥을 해주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명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그만 가거라. 더 이상 볼 일 없다. 문을 닫으려는데 명진이 발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태식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태식이와 명진이 마주쳤습니다. 누구? 태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송을 봤으니 명진을 알아봤을 터였죠. 할아버지, 제가 있을게요. 태식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태식이란 사람입니까? 명진이 태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제가 태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만 가시죠. 태식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뭔데? 넌 뭔데? 명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진짜 아들이야. 넌 그냥. 진짜 아들이었다면 태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겠죠. 할아버지가 폐지를 죽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반지하에서 병들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명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태식이는 끝까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진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겁니다. 나는 명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와 태식이의 존재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나 봅니다.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정말 괜찮다. 태식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아들과 함께 명진이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식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매일 퇴근 후에 들고 오던 도시락,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심 어린 눈빛.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인가 보다. 태식이를 불렀습니다. 태식아. 네. 할아버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태식이는 언제나처럼 진지하게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런 말 하기가 쑥스럽지만 말을 고르느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가 내 아들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순간 태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구나. 내 호적에 올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태식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태식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진짜 아버지를 얻게 되다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식이의 호적을 제 호적으로 옮기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심사가 있던 날, 태식이는 소방서 근무복을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우리 태식이 멋지네. 네. 우리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어서요. 아버지라는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도 우리의 사연을 듣고 감동하셨는지 빠른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입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태식이의 호적엔 부 김종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식이는 매일 밤 자기 호적 등본을 꺼내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아버지. 아들이란 말보다 더 좋은 건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태식이의 소방서 근처에 좋은 집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15층, 남향에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너무 비싸요. 돈은 충분하잖니? 그래도 내 아들 가까이에 살고 싶구나. 태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사하는 날, 태식이의 동료들이 모두 나와 도와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식이 형이 효자 소리 듣겠네요.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도 없고 비가 새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소방서가 보였습니다. 태식이가 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아버지, 제가 출동할 때마다 손 흔들어 주세요. 그래, 꼭 그렇게 할게. 매일 아침 태식이는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 갔습니다. 아버지, 아침 식사하셨어요? 퇴근할 때도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참치찌개를 끓여왔어요. 이제는 제가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태식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부자.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와 함께 그가 자랐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들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계세요. 태식이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이른이 훌쩍 넘은 분이었습니다. 태식이가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구나. 원장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장실을 둘러보니 태식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태식이가 처음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 태식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곳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태식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지. 이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갚아도 될까요? 무슨 소리니? 이렇게 큰 사랑을 받다니. 이게 다 너가 있어서란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 곳이죠. 어르신, 요즘은 찾아뵙기 힘드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이곳에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위한 곳이요. 쉼터도 되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태식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0억을 기부하시겠답니다. 사회복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렇게 독거노인 지원센터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은 무료급식소와 쉼터로, 2층은 법률 상담실과 의료지원센터로, 3층은 문화교실과 운동시설로 꾸몄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났던 할아버지들도 오셨고 동네 어르신들도 오셨습니다. 종수 씨, 대단하네. 이런 좋은 일을 하다니. 태식이는 소방서 동료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자처했습니다.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실은 예약이 밀릴 정도였죠. 김 어르신,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속아서 빼앗긴 재산을 되찾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더 이상 홀로 고립되지 않았죠. 태식이는 퇴근 후면 어김없이 센터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북적이네요. 그래, 다들 이런 곳을 기다리고 계셨나 봐. 지역 신문에서 센터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만든 따뜻한 쉼터.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기꺼이 노하우를 나눴습니다. 이런 곳이 곳곳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니까요.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다.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너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테니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태식이는 이제 소방서 구급대장이 되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태식이보다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태식이의 얼굴에는 늘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구급대장이 된 후에도 현장 출동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런 태식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어르신이 3분이나 오셨대요. 센터는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5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셨고 법률 상담은 한 달 전부터 예약해야 했습니다. 김종수 어르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식이는 휴일이면 어김없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도 함께 와서 도와주었죠. 태식이 형 아버님이 이런 곳을 만드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태식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을 도울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태식이의 순수한 마음은 5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셨죠. 김종수 어르신, 저도 이제 삶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혼자 있다 보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3층 운동시설은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태식이가 소방서 체육 트레이너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어르신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트레이너의 말에 태식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법률상 담실에서는 승소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태식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단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센터를 찾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었죠. 우리도 이제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식이는 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오늘 안 오셨네요.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퇴근하고 들러보겠습니다. 그런 태식이를 보며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효자냐? 정수 씨는 복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태식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아들을 얻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래, 너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쓸한 노후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던가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폐지를 줍던 새벽길에서 쓰러진 제게. 구급차는 단순한 구급차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가는 마차였나 봅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제 손을 잡아준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픔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상처 입은 가슴은 더 따뜻한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족이란 함께 울고 웃는 것임을. 태식이는 제게 아들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 준 것이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행복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폐지를 줍는 손에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제 가슴도 따뜻해집니다. 센터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면 반이 되고 사랑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태식이가 늘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적을 만드는 분이에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태식이를 만난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식이와 함께라면 모든 날이 빛나는 선물이니까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도 쓸쓸했던 밤들도 전부 다 의미가 있었네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욱 깊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우리의 인생도 때가 되면 피어나는 것. 중요한 건 그때를 기다리는 힘이겠지요.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태식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제 저의 노년은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마음만은 늘 봄날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탁에서 저는 매일매일 행복을 새롭게 배웁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내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봄이 될 수 있으니까요.